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우리 각자가 구슬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접착제와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거대한 구슬 매트 같다고 할까요? 가족은 접착보다는 본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용접이라고 봐야겠죠. 세상이 변하면서 연결 방식도 변하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쇠구슬이고 그만큼 견고하지만 전자석으로 연결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원이 꺼지면 순식간에 서로가 분리되는 거죠. 무너진다고도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면 떨어져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개인별로 다릅니다만 절망을 응시하는 자세에는 얼마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변함없이 봄의 절정을 달리는 듯한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번씩 멘트를 하는데 마음에 드세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날 생각나는 걸로 하는 건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음의 힘, 강상중 책을 한번 소개했었죠. 네, 찾아보니까 작년 9월 정도에 네. 그 첫 소설집 마음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강상중 선생님의 마음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힘. 네. 네.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소설 책은 이제 그 강상중 선생님의 이제 죽은 아들에 대한 기억을 담아서 그리고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 현장을 직접 취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대지진에서 목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얘기와 살아남은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인명 구조 활동을 하는 한 청년의 그 경험을 받들어서 이렇게 삶과 죽음, 희망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소설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정말 대담한 형식인데요. 네. 강상중 선생님이 생각하는 마음의 힘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마음의 힘을 키워갈 것이고, 뭐 이런 담론들을 담은 에세이와. 일단 어렵네요. 네, 그리고 그 단편 소설을 매 챕터별로 교차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그 단편은 이제 그 유럽과 일본의 뭐 국민 작가 내지는 대작가라고 할 수 있는 나스메 소세키하고 토마스만의 작품인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 그리고 토마스만의 마해산의 주인공들이 그 소설이 끝난 다음에 그 소설은 이제 보통 청년기에서 그냥 끝나거든요.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청년들이 과연 3, 40년 뒤에 어떻게 성장했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그 작품의 주인공들이 비슷한 1차 세계대전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나이대도 비슷하고 해서 3, 40년 뒤에 두 사람들이 만나서 후일담을 얘기하는 형식의 자기가 직접 그 소설을 창작을 했습니다. 엄청 대담한 구성이죠. 그래서 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에세이하고 에세이 한 편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소설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교차 편집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픽션과 논픽션이 이제 교차되면서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빠져들면서 사실 에세이나 어떤 뭘 이렇게 그 자기의 담론을 얘기하는 책들은 좀 지루해질 수도 있고 딱딱하고 뭐 좀 교훈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소설들이 중간중간 들어가주면서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그죠? 네. 이게 뭐 견고하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흔들림이 좀 작으면 작을수록 평화, 안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것의 영토가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네, 마음의 힘. 이게 원래 이제 그 책을 마음 3부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고민하는 힘부터 뭐 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을 이제 마음 3부작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마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강상준 선생님은 뭐 지난번 이제 방송할 때도 소개를 이제 저자에 대해 소개도 해드렸지만 제일 한국인입니다. 네. 사실 일본에 있는 이제 자이니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일 한국인 최초로 도쿄대 정교수가 됐고 17년간 봉직을 했고 명예교수까지 했고 세이가쿠인 대학이라는 이제 뭐 미션 스쿨인데 거기에 대학 총장까지. 총장까지. 그때 이제 총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1년 만에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좀 이제 방송 때문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 강상준 선생님이 일본 사회에서도 학자로서 드문 대중적인 인기와 스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 이제 세이가쿠인 대학이 이제 입학생이 점점 정원이 줄어드니까 뭔가 광고탑처럼 이런 스타 교수를 데리고 오면 뭔가 애들이 많이 오겠지 하고 딱 영입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총장이 되자마자 이제 그 재무 상태라든지 대학의 문제점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고들면서 막 개선을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던 이사장이 이제 영입을 했는데 이사장이랑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임을 표하고. 근데 그걸 조금 더 몇 년 더 같이 개혁을 하고 그랬으면 더 좋은 대학이 되지 않나요? 네, 근데 이사장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현 상태에서 학생들만 많이 왔으면 좋겠다. 예, 유명 이제 교수를 총장으로 했으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광고만 하려고 했었던 거지 대학을 개선할 수는 아니시구나, 없었던 거죠. 그분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전 총장으로 이제 하면 되고, 그래서 그 본인 자체도 그 저자 자체도 그 제일 한국인이라는 어떤 젊은 시절의 방황 때문에 일본인 이름도 버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로 이제 70년대에 이제 방문했다가 강상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 바꾸게 되거든요. 그리고 쭉 자기 이름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썼어요, 굉장히. 네. 예. 여기 지금 제1 강상중 내셔널리즘, 세계화의 원근법, 20세기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등등 뭐 굉장히 많이 있고. 그죠? 스타신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강연을 할 때마다 수백 명이 모이고, 뭐 이런, 그리고 좀, 그, 외모도, 책을 구매하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샤프하게.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랑 저하고 닮지 않았나요? 닮았네요. 약간 그런. 가정환 선생님이랑 닮았네요. 그러니까 이마가 좀 넓고, 이렇게, 이목구비가 약간 딱딱한 듯한. 네. 그리고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는 잘 웃어요. 그러니까 좀 그 면이 좀 다르네요. 강상준 선생의 개그맨 버전이라고. 이건 뭐야. 좋다 말았잖아. 아니, 외모는 비슷한데, 깊은 고뇌에 깃들인 외모와. 아니, 나도 웃지 말아야지. 무기 잡고 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팬을 또 확보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그 학자로서 이제 저명하게 이름을 날리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번 책은 사실 페이지 수는 200여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페이지. 얇은 책인데. 네. 근데 굉장히 저도 이제 이 책을 선택했던 이유가 요즘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책도 출간되기도 하고, 좀 뭐,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마음의 힘이라는 걸 한번 같이 토론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책을 이제 선택하게 됐는데, 좀. 어려워요. 읽을 때는, 정말 공감하면서 읽었지만, 막상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막막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힘이라는 게 이제 저자도 밝히고 있지만, 뭐 책을 한 권 읽는 데서 뚝딱 마음의 힘이 갑자기 불끈 뭐 생긴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책을 읽고 또 천천히 또 이 책에서 권하는 대로 경험하면서, 오랫동안 뭔가 이제 여기서 모라토리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인생의 모라토리엄 유예를 스스로 경험하면서 체험해서 자기만의 마이웨이를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참.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권두원 정도로 보시고 일단 책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책을 읽고
맞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과감하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그래 보신 적 있나요? 내 저는 인생에서 유예를. 개인적으로 대체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자면 보통의 지표들 흔히 말하는 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네. 없고 오히려 남들이 보면 야 뭐 참 대단하다 열심히 산다. 네. 그 아이들조차도 굉장히 나는 아빠처럼 열심히 못 살 것 같아라고 말을 할 정도인데 근데 힘들어요. 욕심이 안 줄어. 네. 이걸 해야 되겠고 이것도 언제까지는 해야 되겠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직장 다니고 시간을 못 내니까 네. 막 짜증이 나고 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그전에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제가 7시면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네. 8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아침 먹고 뭘 보든 쓰든 뭔가를 해서 그 시간을 굉장히 유용하게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안 오고. 네.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그러니까 그 시간에 밥 먹고 자는 거예요. 계속. 그냥 현실을 직면하기 싫으신가 보네요. 아니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아니 졸려요. 피곤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피곤해. 너무 지쳐서 오늘도 잤어요. 그냥. 사실 오늘 좀 목차를 잡을 일이 있었는데 네. 잤어요. 그냥 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저자가 책의 초반부에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네. 왜 살기 어려운가? 그러게요. 그 지금 사실 한국을 예를 들면 뭐 네. 아무리 뭐 어쩌고 뭐 사회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하지만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힘들잖아요. 왜 솔직히. 행복하지 않아? 예, 다 너무 힘들고 네. 젊은 친구들은 뭐 취직이 안 되고 뭐 진짜 자기의 어떤 노동력 어딘가 팔아야 되는데 못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중산층이 없어졌잖아요. 네. 지금 뭐 누가 잘 살고 있어요? 진짜 소수의 정말 아주 얇은 층의 일단 제 주변에는 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이라도 네. 지금 다닌 직장을 놓는다거나 감히 뭐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그래 내 시간을 못해요. 가져볼까 이런 여유 자체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살아야 되는데 네. 아이들 어떡하고 뭐. 네. 안 그 왜 돼요.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살기 힘들까요? 그 내용을 짚고 있습니다. 뭐라고 네. 하냐면 그 대안이 없어서라는 건데요. 대안이 없어서. 예전과 다르게, 옛날과 다르게. 그거는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관이 획일화돼서 하나의 그냥 지표, 평균화된 지표만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치관이 무너지면 도망칠 곳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각자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예. 몰려가는 건가 봐요. 그러면. 그래서 참 멋진 네. 말인데 삶을 리셋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네, 리셋한다는 건 모든 걸 다 버리고 만약에 이제 뭐 이제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뭐 이심에도 당하고 네. 뭐 부모님이랑 뭐 갈등도 있고 해서 막 고민을 얘기하니까 그 이제 그 강산 선생님이 그러면 너를 모르는 학교로 전학을 가고 그리고 뭐 부모님이 가정이 너무 힘들면 그냥 혼자 다른 지방에 가서 한번 새롭게 지금 정 그렇게 죽을 만큼 자살하고 싶은 만큼 그렇다면 해보라고 제안을 했더니 아유 그건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다. 왜 다른 선택지가 없을까. 복수의 선택지가 이렇게 여러 개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하나의 길.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이 뭐 대기업에 똑같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학교에서 뭐 어디 서울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없는 걸로 그게 안 되면 죽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대안이 없다. 참 그러네요. 물론 이게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 사회 구조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욕망에도 그런가 봐요. 네.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쪽도 더 크겠네. 네. 그게 바로 마음의 네. 풍요로움이라는 건데 그 마음속에 상상력이 있어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해보고는 싶은데 용기를 못 근데 내요. 그런 생각도 이제 못 한다는 거죠. 감히. 너무 각박하고 네. 뭐 이웃도 없잖아요. 솔직히 내가 무너지면 그거를 타고 넘어설 생각을 하는데 적들이 많지. 그렇죠. 예, 뭐 가족 이외에는 와서 부축해 줄 만한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렇죠. 개인과 가족 이외에는 이웃이라는 것 자체도 사라졌고 네.
진짜 개개인이 하나하나가 전투사가 돼서 혈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화의 이 시대에는. 슬프다. 그리고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네. 개인이 아무리 행복한 감정을 갖고 싶어도 사회 자체가 삐뚤어지고 엉망진창으로 가는데 거기서 병든 사회 속에서 어떻게 개인이 또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를 감안하고도 그 시대에서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과 마음의 힘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있나요? 근데 그런 방법이? 그런 해법을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좀 우울한 성격이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제일 문제가 이렇게 남이 보면은 참 그 번잡스럽고 그렇다라고 할 정도로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거에 치여서 사는 거예요. 해결도 못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도 그렇지만 선생님도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도 나는 풍요로운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느꼈던 게 요즘의 대학생들 대학 시절과 지금 뭐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그 젊은이들의 대학이 다보스가 돼야 된다. 여기 이제 다보스는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다보스라기보다 그 다보스 맞는데요. 스위스 다보스인데 그 토마스만의 마이산의 책에 나오는 그 다보스로 주인공이 한스라는 이제 주인공이 결핵 요양소가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사촌을 방문하고자 잠깐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취업을 어느 정도 결정해놓고 어디 뭐 조선소 뭐 이제 설계 뭐 뭘로 이제 들어가기로 해놓고 아 내가 여기 가는 게 맞나? 그냥 대충 결정한 거죠. 누가 얘기해 그게 맞나고 했다가 좀 찜찜한 마음에 휴양차 방문했는데 한 3주 머물러야지 했는데 거기서 결핵을 얻어서 7년을 거기서 못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 마이산 다보스라는 곳에서. 근데 그런 다보스가 의미 있고 이제 그런 다보스 같은 장소가 바로 대학이라는 겁니다. 대학이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는 그래야 게, 되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한스는 마이산에 나오는 주인공 한스는 거기서 시간 개념도 없어지고 그냥 우주에 있는 것처럼 시간 공간도 이제 굉장히 산 위에 있어서 뭔가 동떨어졌고 하계하고 전혀 담을 쌓고 거기에 모여 있는 부유한 이제 요양 온 사람들이니까 각 그 유럽에 온 각 그 이제 지식인들이 서로 토론하고 막 뭐 이게만 저게만 그런 어떤 지식의 향연 내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 7년이 이 한스란 청년을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선택지가 여러 개 열린 그런 경험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정말 쓸데없는 토론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그래 태국에 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뭐 여행도 갔다가 오면서 뭐 이런 과감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봤었고요. 근데 지금의 대학은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오로지 이제 취업. 그리고 이제 그 자격증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삶에 있는 젊은이들이 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스스로라도 다보스 같은 장소와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역설합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못 해 본 것도 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 저나 다른 사람이나 얼마나 다르겠어요. 비슷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젊은 친구들 내 아들들한테 그런 걸 이렇게 해줄 뭐가 없는 거예요. 사실. 경험이 좀 있어야 그래도 물론 뭐 책이나 어떤 뭘 예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젊을 때 그래 봤던 것들이 좀 있어야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텐데 솔직히 답답합니다. 애들 보면 미안하고. 그래도 시도는 해보셨나요 혹시? 그럼요. 얘기도 하고 아까도 이제 그 메르스 때문에 우리 이제 가족 대화방에서 이제 뭐 어디 가지 마 뭐 막 이러고 애들하고 뭐 그러면서 왔는데 잠깐 행복했어요 그때. 그래도 우리 식구가 요 정도는 확보를 하고 산다. 영토를 마음의 영토겠지만 가족 넷이 카톡방에 모여서 서로를 염려하는 거죠. 뭐 어디 가지 마 뭐 이러면 이제 뭐 큰 녀석이 뭐 이렇게 그 이제
해당 환자들이 뭐 다녀갔다는 병원 뭐 리스트도 막 올리고 뭐 막 해서 걱정도 되면서 잠깐 행복했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젊을 때 뭘 한 게 없어서 네. 해줄 말이 없어요. 지금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책에서 또 얘기하는 게 네. 스승이 사라진 시대에 선생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이제 두 소설의 공통점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비의 전수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기서 네. 비밀의 뭐 이제 그 어린 청년에서 어른이 되는 네. 과정 중에 어떤 특별한 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음. 비밀을 전수한다든지 네. 그러면서 갑자기 인생의 뭐 아니면 사람 마음속의 어두움 이런 거를 갑자기 체험하고 어른으로 급성장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어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른인 거죠. 네. 제대로 된 성인이 되려면 비의 전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수를 해주는 이니시에이션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스승, 선생인데 그 선생은 학교 선생님이라기보다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선생님이겠죠. 우리가 예. 흔히 말하는 멘토가 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멘토니 이런 사람들 갑자기 막 상업적으로 막 나서서 강연회를 하긴 스타 하는데. 멘토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인생의 비밀이나 아니면은 살아가는 힘이라든지 마음의 힘을 갖출 수 있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선생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이제 개개인별로 다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보스에서 여러 사람끼리 만나서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 저도 사실 제 인생 스승이나 선생이라고 할 분이 없었거든요. 어허. 그런데 기회가 없었나요? 아니면 뭐 그게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저 같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미 어른이 돼 있고 생각나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볼 수 없는 제대로 된 어른이라고 볼 수 없고 네. 저한테 정말 인생이란 이런 거야라고 네. 자기의 비밀을 얘기해 줬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네. 예를 들면 나스메 소스케 마음이란 이제 책을 보면 네. 거기에 주인공이 되게 부유한 집에 유복한 집안에 이제 도쿄 뭐 제국대학 다니는 졸업한 친구인데 이름도 없이 나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 소설 속에서.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는데 무의도식하고 집에서 좀 뭐 도쿄 무슨 데 나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 틀어박혀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은 선생이라고 따르게 되거든요. 그 주인공이 무의도식하는. 예, 예. 근데 자기는 이제 졸업하고 아직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너 이제 졸업했으니까 대단한 일을 해냈고 이제 제대로 뭐 관료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좋은 있잖아요. 직장에. 예.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오히려 대학까지 거 그런 졸업장에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이 되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자기가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인생의 진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막 매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뭐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다가 이 젊은 친구의 열정을 보고 내 마음의 비밀을 한 번도 여태까지 살면서 얘기하지 않았던 비밀을 내 진실을 너한테 얘기하겠다. 너는 나의 살아있는 내장까지도 심장까지도 떠먹을 정도의 기세로 나한테 왔기 때문에 얘기하겠다라고 유서를 남기고 다 얘기를 해줘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끝내고 자살을 합니다. 그 선생이라는 분이.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네. 젊은 시절에 이제 하숙집에 있었는데 네. 거기에 친구랑 같이 하숙집 딸을 좋아한 거예요. 아. 그런데 어쨌든 뭐 어떻게 네, 자기가 좀 네, 해서 네. 그 친구는 자살을 하고 자기는 하숙집 딸이랑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살한 거에 대한 자책감과 자기의 어떤 그 미안함 뭐 이런 것 때문에 비밀 이런 것 때문에 네. 부인이랑 거의 쇼윈도 부부처럼 살아가면서 자기는 이제 세상과 담을 쌓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선생이거든요. 불행한 사람이네요. 예, 근데 그 자기의 과거를 이 젊은 친구한테 그냥 생면부지에 그냥 매달린 친구한테 털어놓는 거죠. 털어놓고 나서 본인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자살과 자살을 분리해서 얘기하는데요. 이제 일본에서는 자살이 하도 많으니까 네. 자살이 유가족에 대한 어떤 불명예나 어떤 비난 같은 게 섞여 있다. 살이잖아, 살. 네. 그래서 자사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자사. 네. 그것도 말이 되네요. 예, 살인이 아니라 스스로 죽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선생의 죽음을 겪게 된 그 이제 마음이란 나스메 소스케 마음의 주인공인 나는 그때
갑자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뭔가를 깨달았을 텐데 네. 글쎄요, 뭘까요? 그런데 뭘 깨달았는지 모르고 소설이 네.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상준 선생이 네. 그 주인공과 마해산의 그 주인공을 이제 뒷얘기를 만나게 하게 되는 네. 겁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그 뒷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돈, 명예, 사랑. 이런 건 우리를 잠시 행복하게는 만들겠지만 자유롭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외려 구속한다고 봐야겠죠? 아울러 자유로워졌을 때 두렵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유란 온전히 자신이 책임지는 상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책임질 수 있어야 자유를 만끽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절망을 느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들고 대다수는 영영 나락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가 있고 개개인의 정신력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절망해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재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보다 그런 것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칙을 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세운 오랜 세월 무의식적으로 구축된 이런 개념들을 언제든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여분을 줘야 생각과 행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한순간에 쓰러지지 않겠죠. 손수건 한 장 위에 서 있는 거하고 커다란 담요 위에 서 있는 것이 서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대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도 그렇고 개개인의 의식 또한 언제 누가 이식해 놓은 감정인지도 모르면서 유연성을 잃고 부러지기만 합니다. 단단한 것은 어느 면에서는 자랑스럽지만 이거 쉽게 부러지죠. 조금만 여유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에게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하고 또 다른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알려주면 이건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재개해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역시도 별것도 아닌 원칙에 매달리면서 살고 이게 아니면 끝이라는 결단을 자주 하거든요. 단호하고 깔끔하다는 칭찬을 뒤집어보면 여분이 없다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방석 하나쯤은 내드릴 여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